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성숙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미티드 심리학입니다. 대상관계학파의 멜라니 클라인은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울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성숙한 사람의 지표일 수 있다는 거죠. 자신과 타자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숙 과정의 일부이다. 여기서 현실이라는 것은 나와 대상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현실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뭘 느끼고 있을지 아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대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할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능력을 성취하는 게 바로 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노래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다 잊어버린 걸, 아니 다 잃어버렸나. 여기서 상실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슬픔은 손 흔들며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저 어디쯤에 서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슬픔이 점점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클라인은 인간의 마음에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는 대상이 분열된 상태인데, 저 대상은 너무 완벽해, 너무 최고야, 이것과 저 사람은 너무 별로야, 진짜 최악이야, 뭐 이런 극단적인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이 천사 혹은 악마로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대상이 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죠. 이를 편집분열적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은 대상이 통합된 상태인데, 살아가다 보니 나의 환상을 만족시켜줄 만큼 완벽한 대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할 만큼 소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게 점차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들은 경험하지만요. 이것을 대상이 통합되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이상적인 대상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줄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구나.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우울적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인데요. 이게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이의 마음 상태라고 하면서 이 이론을 설명을 하거든요. 아기는 엄마를 천사로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마로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죠. 또 이상적인 존재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를 불편하게도 하죠. 근데 이 불편이라는 것이 뭐 실제적인 것도 있지만 아기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엄마는 없거든요. 그리고 24시간 옆에 딱 붙어 있다고 해서 뭐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기가 어떨 때는 너무 좋은 존재, 어떨 때는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이런 모습도 엄마고 저런 모습도 엄마구나 하면서 혼란스러웠던 대상 경험이 점점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마인 줄 알았던, 내가 막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가 엄마구나, 엄마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구나, 사람이란 이런 존재구나, 이러면서 성숙해가는 거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성인도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결국 우울적 자리라는 것은 좋은 대상을 잃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슬픔을 오롯이 느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예를 들면 대상이 떠나갔다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대상의 부재, 대상의 배신과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욕하고 비하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 또 그 떠나간 대상에 대한 빈자리를 인정하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것, 비난하는 것, 내가 슬픔을 느끼는 것, 두 마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우울적 자리로 이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기 싫어서 편집분열적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욕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게 더 쉽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그 사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어차피 내 삶에 필요 없었어. 뭐 이런 마음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데, 이를 조적 방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되게 고차원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우울적 자리의 성취물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은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상실을 인정했을 때 슬픔하는 빛을 피워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슬픔하는 빛을 대상에 대한 관심의 능력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유아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아직 대상에 대한 통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저 나쁜 대상이 계속 나를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제 막 공격을 하거든요. 유아의 공격성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이 알 수 없는 분노에 대해서 아직 대상에 대한 통합적인 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분노나 화가 굉장히 비합리적이지만 아이의 시선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자기를 방어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막 공격했던 대상이 이제 대상이 통합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엄마라는 대상이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격했던 대상이 괜찮나? 내 공격성으로 인해 대상이 다치지 않았나? 대상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대상에 대해 염려하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함에 따라 유아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나의 공격성 때문에 상대방이 다치지 않는지 이런 대상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울적 자리에서 성취해야 할 과제는 관심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아마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죄책감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꾸만 아른대는 행복이란 단어들에 몸서리친 적도 있어요. 왜 행복에 몸서리를 칠까요? 이것도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감히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도 될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의 마음 상태거든요. 클라인은 우울적 자리의 특징으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 나는 처벌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감정이죠. 이 죄책감이 강력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는데 행복 기피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나 개념에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게 흐름이 그렇거든요.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행복해. 이거는 서로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죄책감 또한 극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책감은 우울적 자리에서 자신이 좋은 대상을 공격한 것에 대한 인격적 책임감으로 나타난다. 내가 공격했던 그 대상에 대한 미안함이죠.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어떤 사람과 내가 막 싸웠어요. 그 순간 막 뭐라 얘기하고 그 뒤에 몰려오는 미안함. 공격을 막 쏟아붓고 난 뒤에야 비로소 대상에 대한 염려가 생기죠. 내가 너무 심했나?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런 마음들. 이렇게 바로 아기가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혼돈도 겪고 대상을 걱정도 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런 대상과 다시 관계도 회복하고 미안한 거는 또 표출하고 다시 이제 관계가 또 회복되는 그런 사실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성장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람 불었고 눈비 날렸고 한 계절 꽃도 피웠고 안녕 안녕 구름 하얗고 하늘 파랗던 한 시절 나는 자랐고 안녕 안녕. 마지막 가사를 참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 바람도 불고 눈비 날렸지만 결국에 꽃도 피웠고 나도 조금 자랐다,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울적 자리의 불안을 극복한다면 애도 경험은 오히려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대상 상실을 인정하고 또 대상과의 경험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극복하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전보다 풍요로워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파괴하려고 했던 저 대상, 그 대상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충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떡하지? 나 때문에 너무 피해를 받은 저 사람 너무 미안해. 내가 뭐라도 좀 주고 싶어. 아이들이 뭔가 자기만의 소중한 무언가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회복 충동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회복 충동은 실제로 사랑의 산물로서 증오심, 공격성, 공포 등이 사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것들 중에는 감사, 이해, 기쁨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은 대상을 향한 관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구나 이런 대상에 대한 공격성도 표출하고 대상 상실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눈비 좀 맞아보고 바람도 좀 불어보고 그래야 우리가 꽃도 피우고 한 시절 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핵심을 좀 요약해보자면 이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괴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심리적인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우울이나 슬픔 그 자체가 막 너무 좋은 것이라고 제가 옹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 피하고 싶은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죄책감은 다 극복이 되어야 된다고 이론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성수로 가는 단계에서 느껴야 될 감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여긴다거나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울함이란 걸 느껴졌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대상,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무언가, 그거는 뭐 상실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잘 보내준다면 이 노래 가사처럼 한 시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한번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